네, 안녕하세요. 끝판왕 손 대표입니다. 드디어 하반기 패키지 사업이 떴습니다. 사실 1, 3월에 나 아무것도 선정 안 돼가지고 뭐 1년 기다려야 되나 하신 분들한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하반기 공고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일단 19년 20 시즌에 추경 예산으로 뜬 이후에 5년 만에 뜬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사실 그냥 넋 놓고 있는 분들이나 준비 안 된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고 지원만 해도 개이득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고 칼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고문 보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이렇게 다 총 3개가 떴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딥테크 분야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7월 11일 날 떴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지원하는 기간은 7월 16일부터여서 지원 가능한 시점으로부터는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 개요에 보시면 빅데이터나 AI 등 딥테크 기술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 지원해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딥테크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자, AI, 빅데이터,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로봇, 친환경 에너지 등 5개 기술 분야를 의미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자금을 평균 5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요. 자, 근데 이번에 지원 사업의 특징이 협약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상반기에 시작을 하면 보통 4월에 협약이 시작돼서 그 다음 해 한 1월에서 2월까지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시간을 주는데, 이거는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반기에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시간은 상반기 패키지랑 똑같이 끝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비를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 빡셀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선정 규모 보시면 총 82팀, 82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반 패키지가 한 500명, 600명 요 정도 뽑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금 뽑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선정 규모가 그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른데, AI 빅데이터가 42명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10명 내외입니다. 자, 근데 분야별로 주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공고문 14페이지에 있는 문의처인데, 자, 여기 빅데이터 AI 분야는 4개, 4개 주관 기간이 있다는 거죠. 경기대학교, 연세대, 광운대, 인하대학교. 자, 그리고 바이오 헬스 기업들은 무조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을 하라는 거고, 미래 모빌리티도 고려대학교에서만 받는다는 거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특화 분야가 어딘지, 기술 분야가 어딘지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주관 기간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딥테크 기술별로 상세 예시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AI 자체를 원천 기술로 해가지고 이거를 막 하이테크로 막 개발할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솔루션 이렇게 써있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칭 플랫폼을 한다고 해봐요. 매칭 플랫폼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템으로. 자, 근데 그냥 매칭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 매칭이 아니라 수요자, 그 다음에 공급자가 있으면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매칭 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하여튼 활용을 해서 매칭을 해준 거겠죠? 이런 식으로 꼭 그 AI나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가공하고 이런 게 아니어도, 자, 그것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데이터를 활용 안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요새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원 가능하다, 좀 열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인공지능, 의료기기, 전자약, 헬스케어 시스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유전자 세포 치료제, 감염병 치료제, 당연히 이런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바이오 헬스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몸에 좋은 어떤 걸 만들어, 즉 버섯을 활용해서 가공을 해서 몸에 좋은 뭔가 건기식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드론이나 자율주행이나 물류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허들이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친환경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제품 서비스다. 굉장히 빡세 보이는데 사실 내가 조금이라도 뭐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지원해보면 돼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자가 기술 분야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 심사위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판단하는 경우는 그냥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어차피 상대평가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뭐 알아서 거르겠죠. 그래서 자기가 겁먹고 미리 나는 안 될 거야, 딥테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지 말고 그냥 지원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중복 지원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아까 기술 분야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주관기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로봇을 활용한 어떤 빅데이터야 라고 해서 로봇 주관기간에도 넣고 뭐 빅데이터 주관기간에도 넣고 이렇게 이중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리면 지금 선정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단 말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AI 분야를 어차피 가장 폭넓게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뽑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로봇을 활용한 빅데이터 AI다 라고 하면 예비 창업자일 경우에는 사실 로봇이나 미래 모빌리티나 이런 딥테크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저는 로봇 분야에 지원하는 게 조금 더 눈치 게임상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원 내용 보시면 사업화 자금을 평균 5천만 원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 제작을 바탕으로 뭐 마케팅을 한다던가 인건비를 한다던가 이런 것에 쓰입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창업 프로그램은 뭐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한다거나 뭐 아이템을 구현하고 뭐 투자 유치한다는 거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을 한다. 그래서 패키지로 제공을 한다라고 해서 패키지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돈 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그 예비 창업 패키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단계는 사업화 자금을 2천만 원 내외로 주고 중간 시점에 중간평가라는 걸 한번 합니다. 자, 중간평가에는 어떤 걸 넣냐면, 일단 첫 번째로 처음에 준 돈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러니까 빠르게 썼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필수로 들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교육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성실히 참여했는지, 또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중간평가 때.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 추가 지원을 얼마나 할지를 차등으로 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1단계 때는 무조건 아이템 빨리 만들어야 되고 2단계 때는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이제 보통 홍보용으로 많이 씁니다, 자금 자체를. 자, 그리고 총 사업비가 정부 지원 사업비 100%다. 자, 이거는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자, 대신 그 정부 지원 사업들은 부가세를 내주지 않는 거 다들 아시죠?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면 부가세로 내가 부담할 5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즉 내가 쓸 수 있는 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재료비 당연히 쓸 수 있고, 외주 맡기는 거, 뭐 기계장치, 인건비, 뭐 여비, 훈련비, 광고 선전비, 즉 마케팅 비용이죠. 다 활용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창업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 일종의 업무 추진비 같은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쓰면은 돈을 쓰고 나서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에 알맞게 썼다고. 근데 이 창업활동비 월 50만 원을 받는 거는 그런 증빙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비목들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비목이 없다면 이 창업활동비를 모아가지고 쓰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쓰는 거,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예비 창업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특혜. 자, 그리고 내가 뭐 창업 프로그램으로 너네 아이템 고도화해주는 서비스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신청 자격으로 보면 이겁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즉 7월 11일 기준으로 내 명의로 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다 없어야 돼요. 옛날에 창업했는데 어차피 매출도 없고 폐업이나 다름없어요. 이거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냥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청 제외 대상, 뭐 당연히 제외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사람, 국세
뭐 지방세 안 낸 사람, 그 다음에 지원 받았는데 이거 제대로 환수 조치 당했는데 뭐 환수 제대로 안 한 사람, 뭐 이런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받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지정 계좌 개설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창업진흥원에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 통장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인된 은행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신한은행에서만 만드세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신한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그 탈락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합격되고 나서 탈락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단골이 이겁니다. 친족과 합쳐서 의결권이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 주식을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인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법인 주주인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부모님들이나 친인척분들이나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인을 이제 주주로 등록을 해놔서 주식을 나눠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이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저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꼭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친족과 합쳐서 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내가 법인 주식을 단 0.1%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내 친인척들이 49.9%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합쳐서 그냥 50%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소유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니까 이거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의무 역할, 이거 혈세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합격하시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접수 기간이 공고는 7월 11일 날 떴지만 16일부터 실제로 접수하는 기간이었고 8월 5일 16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항상 여기 마감일 2, 3일 전에 제발 지원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서버가 불안정해져 가지고 내가 지원을 못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봐야 됩니다. 매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 그리고 항상 임시 저장만 하고 제출하려 안 누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고 완전 제출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접수 방법은 K-스타트업에서 가입하고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가입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제출 서류가 엄청 간소화됐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사업 신청서는 온라인 신청할 때 그냥 거기로 입력하는 거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랑 사업계획서 안에 내가 증빙할 수 있는 것들 포함이 됩니다. 여기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필수 증빙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총사업자 등록 내역이라든지 내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거 내야 되니까 이거는 따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고에. 이거는 공고 붙인 파일에 따로 포함이 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아래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양식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평가 및 선정 절차입니다. 올해부터 조금 서류랑 원래 서류 평가하고 거기 합격되면 그냥 발표하는 거 아니냐, 원래 그게 맞는데 중간에 이 인큐베이팅이라는 이상한 제도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자, 상반기 때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서류 평가를 하고 1.5배수까지 뽑는 거죠. 그러니까 10개를 뽑는다고 했으면 20팀까지 일단 뽑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뭐 BM 구체와 멘토링을 한다는데, 자, 이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너 진짜 사업하는 거 맞아? 네가 이 사업계획서 제대로 인지하고 쓴 거 맞아?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발표 자료에 대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근데 이 발표 자료가 막 되게 빽빽하게 하는 거 말고 되게 러프하게 마치 그냥 피칭 덱처럼 피드백을 주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주관기관이라는 곳에서 직접 담당자가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서 어떤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 기관 측이랑 그 외부 전문가랑 그러니까 싱크가 안 맞아서 각기 다른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상사가 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이런 게 처음이다라고 하시면은 피드백을 받아들여도 좋지만, 내가 이미 발표 어느 정도 해봤고 어느 정도 감이 있는 사람이면 사실 그렇게 진지하게 뭐 피드백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그냥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 한번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평가를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인지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 발표 평가하는 사람들은
여기 인큐베이팅 때 피드백 준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평가는 뭐 30분 이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30분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한 10분 발표에 뭐 10분 질의응답 이 정도로 준비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거의 뭐 한 6개월? 5개월? 이 정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되시면 굉장히 빨리 쓰셔야 돼요. 사업비 자체를. 그리고 그 밑에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고요.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평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PSST라고 하죠.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업 운영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에 체결이 돼서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서류나 발표가 떨어지고 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결과에 대해서 뒤집는 이의 신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심사받는 과정에서 뭔가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공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내가 심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의 신청인데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라는 거를 어떻게 증빙하실 거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기관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홧김에 이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이의 신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찍히기만 합니다. 자, 그리고 문의하실 때 내가 꼭 거기 지원하지 않더라도 좀 애매하면은 한 곳만 알아보지 마시고 어떤 게 내가 궁금하다고 하면 두세 군데 정도 같이 전화를 돌려서 좀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분들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유흥시설, 뭐 술 판다, 뭐 카지노 운영한다 이런 거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받고 있으면 혹은 내가 이미 받은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내가 받고 있는데 이런 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이 초기 창업 패키지인데 어차피 컨셉은 동일하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와 다른 것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비 창업자가 아니라 3년 이내 기업, 그 기업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이 3년 이내라는 기준이 뭐냐? 공고일 기준이다. 7월 11일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크 분야 5개는 동일하고 여기 보시면 총 222개를 지원합니다. 아까 예비 창업 패키지가 50개, 60개 내외였으니까 한 4배 정도 많이 지원을 받는 거죠. 아무래도 초기 창업가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정 규모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00개 넘게 뽑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특화된 그 주관기관에만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자가 판단하면 지원하세요, 제발. 미리 겁먹지 마시고 심사위원이 판단해야지 왜 본인이 그걸 미리 안 된다고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자, 지원 내용은 아까 평균 5천만 원이었죠?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평균 7천만 원이다. 요것만 다릅니다. 자,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은 창업을 한 직후부터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기 부담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이 있어요. 현금은 진짜 내가 돈 내는 거예요. 내가 7천만 원 지원 받았으면 뭐 700만 원 정도는 내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은 뭐냐? 내가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뭐 재료비 혹은 기계장치 이런 걸 미리 샀다거나 아니면 대표자의 인건비는 사업비로 지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인건비만큼 투자를 했다라고 측정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특히 현금 같은 경우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총사업비라 그래서 어차피 내가 쓸 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자부담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다 쓸 돈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집행 가능한 비목도 예비 창업 패키지랑 모두 동일한데 창업 활동비만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자, 신청 가능 업력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7월 11일 기준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란색 글씨로 써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창업 기업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에 관련된 영상 위에 지금 올려놨으니까 혹시 창업 기업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제 영상 참고하셔서 학습하신 후에
그 다음에 진행해주세요. 자, 신청 제외 대상도 동일합니다. 자, 접수 방법도 똑같아요. K-스타트업에 하는 거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창업을 했잖아요. 회원가입만 하면 본인 정보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업 정보도 같이 기입을 하셔야 신청하실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신청할 때 뭐 지금 10분, 20분 남았는데 갑자기 하지 마시고 미리 해놓으세요. 미리. 그리고 기업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4가지 인증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미리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세요. 이 부분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여기 보시면 심층 인터뷰라고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인큐베이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인큐베이팅은 강의도 듣고 멘토링도 해주는 개념이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의 심층 인터뷰는 진짜 인터뷰만 합니다. 근데 이 인터뷰 제가 아까 2가지 말씀드렸죠? 너가 진짜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즉 바지 사장이 아닌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발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주요한데 아까 30분 이내라고 했는데 30분을 거의 다 쓰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공고문에는 써있지만 각 주관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대로 15분 꽉꽉 채워서 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발표 장소 내 대표자의 직원 배석 불가하다. 보통은 대표자가 발표는 무조건 해야 되지만 질의응답은 뭐 직원들이랑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공고문에 이렇게 박아버렸죠. 그래서 대표자 혼자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여기는 뽑는 기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주관기관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체크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창업 도약 패키지입니다. 이거는 다 똑같은데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입니다. 여기는 총 100개사 내외를 뽑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보단 2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주관기관이 정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잘 확인하셔서 하나만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평균 1.5억이고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억 단위 지원 사업은 하반기에 거의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도약 레벨이신 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뭐 자부담 있는 부분 다 동일하고요. 자, 하나 추가된 게 이 후속 지원 프로그램인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상품을 연계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융자 대출을 추가적으로 연계해 주겠다는 거예요. 최대 2억 원의 지원금 외에도 이제 끝나고 나면 기보해서 따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초기 창업 패키지나 뭐 제도전 성공 패키지, 뭐 창업 중심 대학 이런 곳에서 우수하게 졸업을 했으면 3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기업도 여기에 지원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내가 초기 창업 패키지를 1년 차에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2년 차, 3년 차에는 도약 레벨이 아니니까 3년 차가 아니니까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요건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일단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 중에 직전 3개년도 그 중에 지금 현재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20억 이상이거나 투자 유치액이 3억 원 이상인 이 3개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돼요. 그러면 패스트트랙 기업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사업계획서잖아요. 그래서 양식 한번 쭉 훑어보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좀 팁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사업계획서 파트인데, 사업계획서는 사실 기존의 패키지랑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이제 PSST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작년과 조금 달라진 점은 목차가 굉장히 간소화됐다. 들어갈 내용은 똑같은데 목차가 좀 간소화돼서 이걸 사업계획서를 스스로 구조화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은 이전보다는 난이도가 좀 상승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씩 팁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그 사업계획서 페이지 몇 페이지 써야 되냐 저한테 맨날 질문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 내외면 딱 15페이지만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극단적으로 뭐 20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쓰지만 않으면 그렇게 페널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1000개 넘게 분석해본 결과 페이지 수와 합격률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증빙서류 있죠, 증빙서류? 자, 대체 증빙서류를 뭐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일단 증빙서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뭐 아이템 도면이나 뭐 특허증, 뭐 자격증, 뭐 MOU 서류
그 다음에 뭐 계약서 이런 것들을 주로 넣게 됩니다. 이게 본문에 다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사실. 근데 한정된 페이지 제한 때문에 티저만 주고 실제로 너가 확인하고 싶으면 증빙 자료에서 한번 확인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증빙 자료도 이게 제한이 없다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우리 아이템 특징이나 내 사업 준비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핵심적인 것만 한 5개 정도? 6개? 많아봐야 10개 내외?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대표자나 직원의 신상을 나타낼 수 있는 티저를 줄 수 있는 것은 다 마스킹 처리해라 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교다 라고 하면은 땡땡대학교 이렇게 쓰라는 거고, 내가 NC소프트를 다녔어 라고 하면은 n땡소프트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내가 뭐 나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특정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고 블라인드로 공정하게 심사하겠다 라는 어떤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마스킹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주의 점이 있어요. 단 처음 작성하시는 거 있죠. 제출 말고 처음에 완성본은 마스킹을 제거한 채로 작성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은 최종 합격이 되면 마스킹을 제외한 원본 버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킹이 되지 않은 버전을 미리 원본으로 갖고 있고 제출하기 전에 이제 마스킹 버전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는 이제 쓰시면 되고 가이드대로, 배우도 가이드대로 잘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세요. 1번 문제인식 다음에 바로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소제목 달고 내용 써라.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하고 달랑 이것만 주고 약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목차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어떤 거를 쓰라고. 그러면 이 목차를 바로 중제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문제인식 1-1에 파란 가이드는 지우고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가이드 개요에 있었던 이거를 이제 1-1, 이제 1-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 현황이랑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발 필요성을 내가 제시를 해야겠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소제목은 이런 형태로 써야겠다. 이렇게 소제목을 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사업가를 도와주는 아이템이다 라고 하면 600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뭐 여기에 기사 제목 같은 거를 넣고 관련 기사 제목 뭐 이런 거를 쓰고 뭐 여기다가 이제 내용 막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조금 갖춰놓고 사업계획서를 시작하면 그나마 조금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중제목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쪼개서 써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팀 구성에 요거 마스킹 꼭 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빨간색으로 써있죠. 그래서 아까 뭐 땡땡대학교 땡땡소프트 이런 식으로 반드시 가려서 제출할 때는 제출해야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팀 구성은 짧게 팁을 좀 드리면 보통은 대표자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팀, 그 다음에 협력기관, 즉 네트워크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팀을 읽어보면 잘 만들고 잘 파는 거 이거 2개를 다 잘해야 되는데 보통 한쪽에 몰빵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대표자가 풀스택 개발자야. 근데 팀원도 보면은 뭐 다 개발자고 네트워크도 보면은 뭐 개발 집단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잘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영업이나 유통이나 그러니까 잘 팔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 팀을 쓸 때는 대표자 역량이랑 이 팀원들이랑 이 네트워크를 보고 이 삼박자를 보고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를 잘하고 팀도 제조를 잘한다면 협력기관에는 뭐 마케팅 전문이나 뭐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곳이나 뭐 유통처나 이런 곳들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준비 안 돼가지고 빨리 작성해야 된다, 예시라도 보여달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신양식에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템플릿을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제 라이브 클래스의 스토어에
버전별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구매하셔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가이드 예시랑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까지 제가 다 달아놓은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사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와도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패키지가 뜰지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 있으신 분들은 사실 양식만 바꿔서 그냥 제출하면 끝나는 건데, 또 제대로 없으신 분들은 또 처음부터 다시 하고 계속 다시 하고 이런 공고에 계속 휘둘리고,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는 진짜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8월 공고 마감까지 제 사업 계획서 시그니처 강의를 환불 제도로 운영을 할 겁니다. 만약 구매하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서 24시간 내로 환불하겠다라고 하면 100% 환불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강의 보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맞이하면 다시는 놓치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